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 TV의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법원 경매 약 7번째 시간입니다. 인수하는 임차인인데요. 인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경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니까요, 여기 아마 제1경매, 제2경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부동산입니다만 보니까 첫 번째 경매가 진행되었으니까 제1경매 또는 이제 선행경매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이 똑같은 집이 또다시 경매, 이게 또다시, 그죠?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었다니까 이게 제2경매, 이것도 후행경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선행경매, 후행경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1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는요, 갑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A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낙찰자 갑이잖아요. 그죠? 갑에게 인수보증금 1억이다. 예를 들자면 이분이 전세보증금액이 2억인데, 확정일자를 나중에,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받는 바람에,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을 받다 보니까, 한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미배당이죠. 못 받았다. 그러면 이분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 갑한테 돌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니까 낙찰자 이 갑이라는 분은 나 돈 없다 이거죠. 돈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 임차인 A라는 분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이 집을 또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행하죠. 그럼 이게 제2경매가 됩니다. 제2경매. 후행경매가 되는데 여기에 을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혹시 전 이런 높아심에서 이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을이라는 분이 이런 제1경매, 제2경매 이런 스토리를 모르고 단지 이런 제2경매로 해가지고요. 경매 사건이 진행될 적에 낙찰 최대 매각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싸다, 싼 맛에 훅 들어갔다간 정말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물을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갑은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계시면 이분한테 1억을 줘야 됩니다. 자녀 보증금. 근데 안 줬어요. 안 준 상태에서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 을은 말이죠. 전 소유자. 그러니까 요 현재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죠. 갑. 그죠? 경매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갑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갑의 지위를 승계를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낙찰자 을은요, 당연하죠. 이 사람이 갑은 전 소유자고 있으면 현 소유자니까 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입니다. 제3조 제4항을 보게 되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을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은 누굽니까? 갑이거든. 임대인이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 지위에는 그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의무는 뭐냐? 그러면 임차인이 있으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했을 때는요, 이 집주인은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채무 부담을 한단 말이죠. 의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1억을 줘야 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 갑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갑이 의무를 이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또다시 경매가 넘어오니까 그때는 뭐다?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시니까 낙찰자 을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입니다. 제3조 제4항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승계해서 임차인 A의 자녀 보증금 1억 원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을이라는 분은 이 사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3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되게 싸다 이거지. 근데 나중에 1억을 내가 인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나 1억을 인수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야 1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거지. 이런 낭패를 본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거든요. 왜냐면요,
1억을 인수하느니 차라리 입찰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매각기일 당일날 법원에 입찰 보증금 쪽으로 10% 납부한 거 아니십니까? 만약 재매각 같은 경우는 최저 매각 금액이 20%인데 30%에 현금을 법원에다 보관시켜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마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건은요, 실제 군산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군산지원 사건인데요. 사건 내역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고 또 이 사건 관련된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아마 이게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LH공사는 법인이다 보니까 일반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 아마도 보니까 요즘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LH공사의 임차인으로 지위를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인 이 A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 하면 요 A의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LH공사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개인이 저당권 설정하고 다음에 그 이후에 보니까 가압류가 2건하고 압류가 1건에 대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마 LH공사에서 임차권 등기를 나중에 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 8월 달에 서울보증보험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1경매 사건이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뜬금없이 서울보증이 왜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이 서울보증은요, LH공사에서 보니까 2014년도 12월 달, 그리고 2014년도 11월 달을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단 말이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LH공사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그런 임차인의 지위를 소위 임차인의 임차권을 양수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서울보증에서 대신 이렇게 경매 신청하는 거. 요 경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임법 제3조입니다. 제3조의 2에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요 법조문도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보증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니까 2019년도 11월 달에 개인이 말이죠. 511만원에 낙찰 받았어요.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낙찰 받았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요. 이 LH공사의 전세 보증 금액이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에서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 물건의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2,600만원이에요. 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전세 가격이 아마 폭락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요 당시에는 전세 시세가 3,600 했는데 2018년도 요 당시에 보니까 전세 가격이 아마 폭락을 하였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보니까 제1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지. 경매 신청했으니까. 하니까 요 개인이 511만원에서 이 물건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2020년도 3월 달에 11월 달에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분이 511만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LH공사의 전세 보증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인데 511만원 가지고 3,600만원 전액을 다 만족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론적은 뭐다? 이 사람, LH공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전세금, 대항력은 있는데 자기 전세금 전액을 못 받았다 이거죠. 못 받은 상태에서 개인이 이분이 자녀 전세금 줘라 이거지. 돌려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줬다 이거죠. 안 줬다. 그러니까 또다시 서울보증에서, 죄송합니다. 탈자 오잖았네요. 경매가 아니고 경제, 죄송합니다. 강제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지워버리겠네요. 강제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제2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딱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뭐냐? 매매나 상속, 정려, 부동산 교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매각입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 이리하 했을 적에 또, 이거 또 다시 경매가 나왔다. 이게 2차도 2차. 제2 경매, 후행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경매가 나왔을 적에는 선행 제1 경매 사건에 있어서 그 물건 낙찰 받은 사람이, 이분이 낙찰 받으셨잖아요. 511만원 낙찰 받았는데, 이분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 LH공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였단 말이죠. 배당 요구했는데, 야, 3,600만원인데 이거 511만원에 가지고는 그 전액 다 충족을 못 시킨단 말이죠. 511만원 다 배당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LH공사는 3,000만원 이상은 미배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경매로 소위 넘겨버립니다. 경매로 넘겨버린다더라 그러면 이 물건 경매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최저 매각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유찰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야, 엄청 싸다. 싼 게 뭡니까? 비지떡입니다. 경매 부동산은요, 제가 볼 적에는 돈 되는 경매 부동산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더 비싼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에 2021년 오늘이 2월 8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기준해 가지고요. 뭐 서울 전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도시 권역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했을 경우 때려는 바가,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낙찰 가율이 100% 밑으로 떨어집니다만은 서울 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낙찰 가율이 뭐 1차 길날 해가지고 120% 130% 그러니까 120% 130%가 뭐냐, 그 시세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봐가지고요, 제2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건 비싸다 이거죠. 봐가 511만원에 아파트 이게 낙찰 받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나는 경매 학원에서 경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입찰 법정 가서 입찰표를 한번 써가지고 내 이름 한번 석자 불려. 그거 아닙니다. 경매 투자는요, 장난 아닙니다. 완전히 실전이고 총알만 왔다 갔다 안 할 따름이지, 어떻게 보면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전쟁터에서는 총 맞아 죽겠지만은 이 경매계에서는 잘못하면 내 돈 입찰 보증금 몇십만원 또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까먹는다니까요. 몰수당한다니까요. 그죠? 우리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그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요, 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그 사건이에요. 보니까 2018 타경에 6,813억 강제경매 사건인데요. 그래도 그린빌라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보니까 전용면적 15평 나와 있네요. 2,600만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LH공사, 이게 서울보증보험이에요. LH공사의 전세보증금액이 3,600만원인데, 서울보증보험에서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죠. 경매 신청을 하니까 1차 매각 금액이 얼마? 2,600만원 딱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찰되고 계속 유찰되다 6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 입찰자 3명이 응찰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입찰자 3명인데 3분이 과연 경매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이런 물건은요, 투자자 관점에서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요, 경매 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돈 냄새를 솔솔 잘 맡으셔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정말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맨날 권리 분석해가지고 말이죠, 뭐 소위 독수리 오형제 해서 건전한권 기준에서 앞이면 인수고 뒤면 소멸이고 맨날 그것만 공부하니까 진도가 나갑니까? 진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죠?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 들어가서 511만원 낙찰 받으셨네요. 그리고 허가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거든요. 다음에 납부를 하셨네요. 배당 종결되어 버렸어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지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LH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3,600만 원 돼 있죠, 그죠? 3,600만 원 돼 있고 2014년도 12월 9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11월 21일 날 받으셨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 2018년 11월 28일이지요. 근데 배당은 언제 했습니까? 2017년도 3월 10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이 배당 신청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대항력이 있대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LH공사입니다. 이제 주택임차권 등기는 2014년도 12월 9일 날 한 것이 아니고요. LH공사에서는 2017년 여기 이제 2017년 등기부등본 보니까요 3월 달에 그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당권 설정되고 가압류 2건에다가 압류 1건 설정된 상태에서 강제 경매해 가지고요. 저 LH공사의 우선 변제권을 아마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그 양수를 받은 것 같아요. 양수 받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의 제7항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잠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조금 이따 이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금융기관은요, 금융기관 하니까 각종 은행 아니십니까? 은행하고 뭐 중소기업은행, 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뭐 수협은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 그러니까 소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3,600만 원이죠.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라고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조의 2의 제7항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승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였죠. 3,600만 원이 보증금액인데 아마 여기서 3,763만 원 같은 한 160만 원 정도 더 이제 추가된 것은 아마도 강제경매 신청을 하려면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소유자인 이분이죠, 그죠? 잠깐만요. 소유자, 이분입니다. 이분에 대해가지고, 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송 절차를 걸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경매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간에 발생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3,700여만 원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제 소위 이제 선행 경매 사건입니다. 1차 사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린빌라에서 가동 203호입니다. 203호를 기억하시고요.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이네요. 군산시 소룡동의 203호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이제 후행 사건 2차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건에는 보면요.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에 955호 경매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이게 화면을 좀 늘려서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군산시 소룡동에 203호가 않습니까? 203호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전에는 저 1차 감정 가격이 2,600만 원인데 또 이 감정 가격이 200만 원 더 떨어져 버렸네. 2,400만 원이에요. 그죠? 2,400만 원인데 뭐 1회 유찰했다면 저감리라 아마 30%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유찰됐잖아요. 2,400만 원인데 이날 유찰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고 2월 25일이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인 것 같습니다. 1,680만 원에 이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이 물건 이날짜 들어가면 이런 물건 아예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예 입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그 이분이 아마 아까 511만 원에 511만 원 이 부동산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 LH공사입니다. 이게 저기 전세금액 3,6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서울보증에서 3,200이니까 아마도 전 사건 1차 경매 제1경매 사건에 있어서 일정 보증금액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받고, 그러니까 나머지 아마, 아까, 1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는요, 청구금액이 약 한 3,7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2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3,200여만 원이니까 한 400 정도 아마 배당을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차권도 역시 마찬가지, 이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권 말소가 안 되지요. 말소가 안 되고, 이분이 보니까 이전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경매 정보지를 본다 했을 적에는요, 기계적으로, 소유자를 찾자. 이분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를 원인으로, 강제 경매를, 이거 매각이네, 매각. 그러면, 요 사건 같은 거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면, 강제 경매는 매각이니까, 이분이 어떤 경매 사건에 있어서,
또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사건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그 사건 번호를 추적을 해 가지고 과연 이분이 이 부동산을 낙찰받을 이 당시에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가? 아이고, 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조금 전에 1경매 그 경매 청구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 1위 하였을 경우에 보니까 3,200여만 원인데 이건 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1,600여만 원 되는데, 한 1,700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치자 이거지. 그러면, 야, 이거 나머지 3,200만 원 같아. 3,200만 원 또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900만 원 돼버리죠, 그죠? 이야, 4,900만 원 되는데, 일단 이 물건의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짜리 4,900만 원 주고 사는 그런 얼빠진 사람이 없겠지요? 없겠죠. 야,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결과론수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본인은 차라리 입찰보증금, 아이고, 포기해버리고, 그죠? 입찰보증금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입찰보증금액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앉아가 돈 까먹으면 되겠습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니까 1,680만 원이지 않습니까? 뭐 1,700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200만 원에 인수한다고 하면 4,900만 원에 전체적으로 투입 금액이 되는데, 와, 1차 감정가 얼마에 2,400만 원에 되고, 이 물건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봐가지고. 예. 쳐다도 봐서는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매정보제를 딱 보십니다. 딱 보시는 순간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찾자. 누구요? 이 양반이구나. 소유권 인증됐는데 뭐지? 아이고야, 강제경매로 있는 매각이네. 그럼 이분이 요 당시에 강제경매로 있는 매각으로 이 물건을 취득할 당시에 이분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가?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자기 전세금을 다 받아갔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참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받아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못 받아갔다 이게 못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집에 살고 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소위 덤탱이 쓴다는 겁니다. 덤탱이. 그래서 이 경매 정보지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늦게 뜹니다.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네, 떴네요.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보면요, 이렇게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분이 511만 원에 강원도 영월에 사시는 분이 전라북도 군산까지 참, 그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번호 나오잖아요. 2018 타경에 6813. 요거 우리 조금 전에 제1경매 사건 해가지고 이걸 제가 검색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보니 1차 감정가 2,600만 원이었는데 그분은 보니까 이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 얼마? 오히려 200만 원 떨어져가 2,400만 원에서 요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됐다. 이런 거는 경매 투자 대상으로서는 전혀, 그런데 참 대단히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이런 유형으로 된 그 경매 사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건 이상 되면 20건 더 될 겁니다. 봐가지고. 근데 그 번번이 그 소위 개미 지옥이죠. 번번이 그런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 영상물을 제작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5다 21,166호 배당이익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불러 읽어드릴게요. 제1경매 절차에서 보니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제1경매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거죠. 자, 이거 아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만은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럼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요,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지금 뭐다? 이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요,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그것도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죠, 그죠? 그때까지 제출하였다 하더라. 이는 뭐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다 해서 요 사건 번호도 하나 다시 한번 더 적어 드릴게요. 대법원 98다 2754호 경매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경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이 차례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야,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야. 낙찰자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는 게 대원칙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는 거예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는 것보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다 해서 대법원 98-2754 판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니까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근데 계약 해지 의사표시니까 너는 임차인이 아니잖니.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단 뭐다? 그 사람이 자기 전세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았을 적에는 자녀 전세 금액은 낙찰자가 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 신청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나 그 집에 들어가 살 거야. 나 이 집에 들어가 살 테니까 빨리 나가. 그럼 그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 제7항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융기관 해가지고 뭐 은행들은 많이 나와 있죠.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에 대한 그 인수하는 보증금액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하든 간에 제2 경매로 넘어온다. 그럼 우리 경매 투자자들은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경매 정보지를 딱 보시는 순간에 소유자부터 먼저 팍 찾으셔야 돼요. 소유자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원인으로 매매냐 상속이냐 정려냐 뭐 부동산 교환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매각이다. 그럼 매각은 경매거든요. 임의 경매라는 매각이다. 강제 경매라는 매각으로 이 부동산 취득했다. 이때는요, 이 사람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취득할 당시에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배당 요구해서 자기 보증금 다 받아갔다면 그건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입니다. 하였는데 자기 전세금을 전액 다 못 받아갔다 하더라. 근데 이게 또다시 경매 넘어왔다는 거예요. 제2 경매로 또다시 경매 넘어왔다 했을 때는요, 저 1경매 사건에 있어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 보증금을 전액 다 못 받았다 그러면요, 그 자녀 전세 금액은 내가 제2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인 내가 입찰 금액과는 별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러니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만 드렸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경매 부동산에서 보면요, 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한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작업을 한 물건입니다. 작업을 한 물건이고 작업을 할 물건입니다. 할 물건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작업해버렸잖아요. 그죠? 작업을 할 물건은 뭡니까? 미래죠, 미래. 근데 우리는 경매 물건을 봄에 있어가지고, 이건 누가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조금, 경매 이제 내공이 쌓이신다면, 요건 작업을 해도 되겠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작업을, 할 물건들이 제법 있어요. 이런 또 하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1경매 사건에 있어서 1경매 사건에서 수답됐다. 요거 작업을 할 물건이에요. 그런데 1경매에서 2경매로 넘어갔다. 요거 작업을 누가 한 물건입니다. 이게 작업을 할 물건인지 작업을 한 물건인지, 그래서 다음 회차 때는 말이죠, 작업을 할 물건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사례는요, 작업을 한 물건이에요. 한 물건인데, 이제는 다음 회차 때는요, 작업을 할 물건, 예.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가미해가지고 또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